형, 오늘은 꼭 이길 거야. 준호는 휠체어를 밀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맑은 토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을 걷는 형제의 모습이 따스한 햇살 아래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죠. 14살 준석이는 휠체어에 앉아 12살 동생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시장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기면 할머니한테 말해서 내 목까지 더 얻어먹을 거야. 준석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준호는 더 빠르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이자 두 형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벌써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준호는 형의 어깨 너머로 시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색깔의 과일들, 방금 구워낸 빵 냄새, 시장 아주머니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생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복지센터 친구들 만나는 날이지? 뭐 살 거 있니? 준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형.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과자랑 사탕 좀 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석이는 동생의 손길이 느껴지는 휠체어 손잡이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중앙을 지나 과자 가게 앞에 도착하자 문득 준석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형? 어디 아파? 준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따라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준석이는 조용히 대답했고 준호는 재빨리 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놀러 온 거잖아. 준호의 말에 준석이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그랬죠. 형이 슬퍼할 때마다 빛이 되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과자 가게에 들어서자 진열된 다양한 과자들이 두 형제를 반겨주었습니다. 준호는 봉지 과자, 초콜릿, 젤리 등을 하나씩 골랐고 준석이는 동생의 선택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본 후 두 형제는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귀여운 손님들. 분식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두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두 형제가 자주 찾는 단골집이었죠. 아주머니는 항상 준석이의 휠체어를 위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랑 튀김 세트로 주세요. 준호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형제는 오늘 복지센터에서 할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석이는 복지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형을 도와 어린 친구들과 놀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형이 컴퓨터 가르쳐 줄 때 애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던데? 준호가 말하자 준석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나눠주는 거야. 준석이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이 나오자 두 형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형, 이제 할머니께 전화해서 장 봐올 거 있는지 물어볼까?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시장에 왔는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잠시 할머니의 말씀을 듣던 준석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사올게요. 할아버지 약은 타셨어요? 아, 네. 조심히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은 준석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생채랑 두부 사오래. 그리고 할아버지 간식으로 약과도 좀 사오라고 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시장 골목을 누비며 할머니가 부탁하신 물건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준석이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약과를 고르느라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던 중 문득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난번에 할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드셨던 그 생강차 파는 곳이 어디였지? 아, 맞다. 저쪽 골목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 준호가 대답하며 휠체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많지 않아 휠체어를 밀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두 형제는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생강차를 찾아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바닥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준석이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준호의 다급한 외침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휠체어가 돌부리에 걸려 기울어지는 순간 준호는 재빨리 휠체어 뒤쪽을 붙잡았지만 이미 무게중심을 잃은 휠체어는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준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준호는 형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준석이의 몸이 골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형, 괜찮아? 준호는 황급히 형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석이는 아픔을 참으며 겨우 상체를 일으켰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준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에는 흙이 묻었고 손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바퀴 하나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부리에 부딪히면서 손상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12살 소년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바로 옆가게의 진열대를 건드렸고 그 위에 놓여있던 도자기 장식품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가게 주인인 박 여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거 전부 비싼 물건들인데 누가 이랬어? 준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로.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 여사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준호의 장바구니와 그 속의 물건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기 봐. 저 과자들. 우리 가게 물건 아냐? 박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이 녀석들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 넘어진 거라고.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건 다 정당하게 산 물건들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의 외침에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진 준석이와 당황한 표정의 준호,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장애인 형제가 도둑질을 하다니. 휠체어를 이용해서 동정심 유발하고 물건 훔치는 수법인가 봐. 요즘 애들은 정말 못 써먹겠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준호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준석이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희는 정당하게 다 샀어요. 영수증도 있고.
준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영수증을 찾으려 했지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머니 속 물건들이 흩어진 듯 했습니다. 영수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봐, 증거도 없잖아. 내 가게에서 물건 훔쳐간 것 맞지? 준호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라고요. 과자는 시장 입구에 있는 과자 가게에서 샀고 두부랑 무생채는 저쪽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 물건 파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준호와 준석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겁에 질렸습니다. 제발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휠체어가 넘어진 것뿐이라고요. 그때 시장 안쪽에서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준석아. 할머니 김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형제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할머니가 준석이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박 여사가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이 우리 가게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넘어진 거라고요.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가 아니야. 그냥 휠체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라고. 할머니는 손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다 정당하게 산 물건들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준호와 준석이를 향한 의심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형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준석이는 여전히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 있었나? 할아버지 김영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리를 가로질러 손자들에게 다가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의 등장으로 군중들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뒷모습은 준호에게 큰 상과도 같은 믿음을 주었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바닥에 앉아있는 준석이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괜찮니, 준석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석이는 수치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도둑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 그리고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에게 말해보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 휠체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런데 넘어지면서 옆 가게 물건들이 깨졌어. 그러다가 박 여사가 나와서 우리를 도둑이라고. 박 여사가 할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게 물건을 훔쳤다고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박 여사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 손주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게 먼저일 듯 하네요.
하지만 이미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자신과 형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깨달았죠. 우리는 도둑이 아니에요.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형은 장애가 있어도 매주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요. 저도 형을 도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우리는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준호의 외침에 잠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12살 소년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다 믿을 줄 알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안 돼, 형. 준호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할머니 김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맞다. 영수야, 우리 영수가 경찰보다 낫다니까. 내가 우리 영수 데려올게. 사람들은 할머니의 엉뚱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영수야, 어서 이 도둑맞은 사건을 해결해줘. 우리 손주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여기 있잖소.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그럼 어서 이 사건을 해결해봐. 이 엉뚱한 상황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준호도 잠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슬픈 표정을 보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서진 물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봐야겠네요. 박 여사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상된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비싼 물건들이에요. 최소 3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준호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 가족에게 3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건값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과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 가게에서 나온 물건들이 분명한데?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과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과자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군요. 시장 입구 과자 가게의 가격표입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준호와 준석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몇몇은 박 여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매주 이 시장에 장을 보러 옵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얼굴 기억나시는 분?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 알아요. 착한 형제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생은 형을 잘 보살피고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에도 제 가게에서 떡볶이 먹고 갔어요. 돈도 제대로 냈고요. 준호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깨진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물건 값은 책임지겠습니다. 사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손주들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은 씌울 수 없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물건들이 깨진 건 맞아요. 그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요. 준호는 주머니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했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무리 뒤편에서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성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봐라, 꼬맹이. 성태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영수증이었습니다. 맞아요. 제 영수증이에요. 성태는 영수증을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기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져 있더라고. 영수증을 받아든 준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박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이게 우리가 과자를 산 증거예요. 보세요. 시간도 오늘 날짜에 맞게 적혀 있잖아요. 박 여사는 마지못해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영수증을 살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 물건을 깨뜨렸잖아. 박 여사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깨진 물건 값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볼거리가 없어지자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뭔가 수상해. 역시 장애인 가족은 문제가 많아. 조심해야 해, 저 아이들. 준호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와 성태가 함께 그를 일으켜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준석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석아,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억지 웃음에 불과했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좀 아플 뿐이에요. 그의 말과는 달리 준호는 형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준석이는 항상 자신의 장애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준호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영수증을 찾아줘서. 성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동네 시장에 소문이 빨리 퍼져요.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던 상인들도 오늘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은 여느 때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밀며 형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형? 준호가 작게 불렀지만 준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활기차게 떠들던 네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연신 내쉬었고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준호는 형의 휠체어를 밀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따뜻한 물로 씻고 내가 손주들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준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좀 쉴게요. 피곤해서. 그는 자신의 방으로 휠체어를 굴렸습니다. 준호는 형을 따라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금 혼자 있게 해주렴. 내 형은 지금 마음의 상처가 크단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따랐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석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형은 나중에 먹을 게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무슨 도둑이라니. 세상에.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요. 준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형에게 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형의 방 앞에 밥상을 놓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밥 가져왔어. 조금이라도 먹어. 문 너머로 준석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중에 먹을게.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일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야 해. 형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준석이도 자신의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형의 눈은 붉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 오늘 학교가?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왜 안 가? 준호는 형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조용히 집을 나서 각자의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헤어질 때 준호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방과 후에 복지센터에서 만나자. 약속했잖아.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자. 학교에 도착한 준호는 즉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준호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심지어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야, 들었어? 준호네 형제가 시장에서 도둑질했대. 정말? 휠체어 타는 형이 있다는 그의 말이야? 응, 어제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봤대. 완전 난리가 났었대. 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오늘은 준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서 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시장에서 정말 내가. 그러니까. 준호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진짜 너까지 그런 소문을 믿는 거야? 우리는 도둑이 아니야. 그냥 형 휠체어가 넘어진 것뿐이라고. 우리는 도둑이 아니야. 준호의 외침에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준호는 자신이 너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 준호야. 나는 내 말을 믿어.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서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와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형과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기 때문이죠. 복지센터에 도착한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준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늘 준석이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형이 약속을 어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은 어디에 있지? 준호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형 집에 왔어? 아니, 아직 안 왔는데? 학교는 다 끝났을 텐데. 준호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 형이랑 복지센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아이고, 걱정 마라. 내 형,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디 혼자 있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준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가장 좋아하는 곳. 어디지?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 준석이는 종종 고민이 있을 때면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준호는 공원으로 달려갔지만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형이 자주 가는 도서관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준호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을 찾기 위해서는 어제의 그 장소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장 안으로 들어선 준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어젯날 사건이 있었던 골목으로 향하던 중 준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영수증을 주었던 청년 성태였습니다. 성태는 과일 가게 앞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준호가 성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너 어제 그 꼬맹이잖아. 여기서 뭐해? 형을 찾고 있어요. 혹시 휠체어 탄 형 봤어요? 성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준호는 형과의 약속, 그리고 형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성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봐. 성태는 준호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 형이 아까 시장에 왔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봤어요? 1시간 전쯤 저기 분식집 앞에 있더라고. 혼자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 그럼 지금은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성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사건 있던 골목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 준호는 즉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성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너 혼자 가기엔 위험할 수도 있어. 어제 일로 시장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같이 가줄게.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태는 어제 영수증을 주기는 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죠.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성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자. 내 형은 휠체어를 타니까 혼자서 어디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골목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어제 사건이 있었던 가게 앞을 지날 때는 박 여사가 문 밖으로 나와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애가 또 왔네. 뭐 훔치려고 온 거 아니야? 성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태는 준호에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아줌마 원래 성격이 그래.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골목을 살폈지만 준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태 형? 형이 어디 있는 거죠?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요? 성태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난 사실 너희 형제가 궁금해. 어제 일은 정말 억울했겠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그들을 의심하고 판단했는데 성태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형 휠체어가 넘어져서. 알아, 나도 다 봤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성태의 진지한 표정에 준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가요? 성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은 말이야, 이 시장에 최근에 소매치기가 자주 출몰해. 그리고 어제 그 시간대에도 소매치기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매치기요? 그래. 아마 그 소매치기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어쩌면. 성태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그 소매치기가 우리 때문에 누명을 쓴 건가요?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말이야, 실은 이 시장에 최근에 CCTV가 새로 설치됐어. CCTV요? 응, 시장관리사무소에서 도둑 방지를 위해 몇 군데 설치했대. 그 중에 어제 너희가 있던 골목에도 있을 수도 있어. 준호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CCTV에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먼저 내 형을 찾는 게 우선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준호는 문득 어제 형이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태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그것이 형의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준석이가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니던 행운의 열쇠고리였습니다. 형이 여기 있었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태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찾았어? 준호는 열쇠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형 거예요. 형이 분명 여기 왔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준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드디어 찾았구나. 할머니가 걱정돼서 나를 보냈단다. 할아버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옆에 서 있던 성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는 성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니? 아, 이분은 성태 형이에요. 어제 저희 영수증을 찾아주셨고 지금은 형을 찾는 걸 도와주고 계세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태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성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별 말씀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형은 찾으셨어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아직. 내 할머니가 걱정돼서 나를 찾으러 보냈단다. 준석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어. 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형의 열쇠고리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형 거예요. 여기서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구나. 할아버지, 성태 형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시장에 소매치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CCTV도 새로 설치됐다고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CCTV라고?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최근에 몇 군데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어제 사건이 있던 골목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로 가보자. 세 사람은 시장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형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형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테니까요. 시장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손주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CCTV 영상은 경찰의 요청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성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과장님, 저 성태예요. 작년에 시장 축제 때 도와드렸던.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성태군. 그래, 기억나네. 어쩐 일이야? 성태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 이 형제는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다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 과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볼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이건 규정 위반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들은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어제 몇 시쯤이었죠?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골목이 보였고 잠시 후 준호가 휠체어를 밀고 준석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휠체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그 옆으로 지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봐. 성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 영상을 자세히 보니 휠체어가 넘어지는 혼란 속에서 그 남자가 재빨리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박 여사가 나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우리가 찾고 있던 소매치기예요.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할아버지, 준호, 성태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님, 잠시만요. 젊은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소매치기 한 명을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번 사건을 일으켰던 그 남자예요. 모두의 시선이 경찰관에게 향했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잡았습니까? 시장 뒤편 골목에서요. 도망가려다가 우연히 순찰 중이던 우리 팀에게 걸렸습니다. 가방에서 여러 피해자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어제 오후에도 시장에 있었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 어제도 여기서 활동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할아버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김 과장은 방금 본 CCTV 영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억울한 누명을 썼군요.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소년과 관련된 분들이신가요? 함께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형이 걱정되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 형이 아직 집에 안 왔어요. 찾아야 해요. 경찰관은 준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찾도록 할게요. 혹시 사진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휴대폰에서 준석이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경찰관은 그것을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사이 김 과장은 CCTV 영상을 저장해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준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태 형, 형을 계속 찾아야 해요. 준호가 성태에게 속삭였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형도 분명 어딘가에서 발견될 거야. 경찰서로 향하는 길,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준호야, 준석이가 집에 왔어. 방금.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형이 괜찮아요? 그래, 많이 지쳐 보이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어디 있니? 빨리 집에 와라. 준호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어요. CCTV에 다 찍혔대요. 소매치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준석이에게 얼른 알려줘야겠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할아버지와 성태, 그리고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서에서 필요한 진술만 간단히 하고 빨리 돌아가세요.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소매치기로부터 자백을 받은 상태였고 CCTV 영상도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에게도 연락이 갔고 그녀는 상황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성태는 자신은 여기서 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장에 일이 있어서. 준호는 성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태 형. 형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태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소매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거든. 이제 시장도 평화로워질 거야. 할아버지와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태와 헤어진 후 두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습니다. 형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그동안 형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참을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형?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준석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준석이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약속 시간에 안 오길래. 준석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영수야, 드디어 왔구나.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는 들어오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우리 손주들의 누명이 벗겨졌어. 그 말을 들은 준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에 찍힌 소매치기의 모습, 경찰이 그를 체포한 일, 그리고 그가 자백한 사실까지. 준석이의 눈이 점점 커졌고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억울했겠니? 준호는 형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그리고
조금씩 안도감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무언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근데 형은 어디 있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학교에 갔다가 수업 중에 나왔어. 그냥 애들이 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멀리 갔다 왔어. 형?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준석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난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휠체어를 타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너희에게 피해를 주고. 형?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형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거고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준석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맞아, 준석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할아버지는 알고 있단다. 매일 휠체어를 타고도 학교에 가고 남들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하는 우리 손자가 자랑스럽구나.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시장의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곧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와 시장 상인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정말 미안합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모두 죄송합니다. 소문을 듣고 이 아이들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준석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모두 앉으세요. 일단 차라도 한잔 하시죠.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에요.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과일 바구니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신선한 과일을 가져왔어요. 특히 딸기가 아주 달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박 여사가 준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학생.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준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게 물건이 깨진 것은 사고였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그 소매치기가 모든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어요. 준석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와 과자를 가져왔고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차츰 풀려갔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박 여사는 앞으로 자신의 가게에 오면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한창일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친구 민수와 몇몇 학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다 퍼졌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거. 준호의 다른 친구들도 미안하다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널 판단해서 정말 미안해. 준호는 잠시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민수가 준석이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준호가 형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컴퓨터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준석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 거실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와 형은 마을의 도둑으로 몰려 외톨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들을 위해 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호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할머니 김말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리를 하느라 바빴고 할아버지 김영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청소하며 형 준석이를 도와 작은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 풍선은 어디에 달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휠체어에 앉아 종이를 오리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창문 옆에 다는 게 어때? 햇빛이 비치면 더 예쁠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다리를 가져와 풍선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75번째 생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잔치는 가족이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빈대떡은 다 됐어요? 준석이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소매치기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박 여사는 자신의 가게에 준호와 준석이가 오면 항상 특별한 대접을 해주었고 시장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바로잡혀서 이제 친구들은 준호와 준석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성태는 준호와 준석이의 단골 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형제가 시장에 오면 맛있는 간식을 사주거나 준석이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성태는 오늘 잔치에도 초대받았죠. 준호야, 성태 형은 몇 시에 온다고 했어?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에 온대.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네. 준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태 형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도와준 것도 그렇고. 응, 맞아.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성태 형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누명을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때 할머니가 커다란 접시에 빈대떡을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손주들 맛있는 빈대떡 먹으렴. 준호와 준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잊고 있었네. 뒤에 있는 빈대떡이. 할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고 곧
타버린 빈대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빈대떡은 거의 숯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것도 다 추억이죠. 할머니의 전설의 숯 빈대떡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준호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기념품으로 보관하면 되겠다. 할머니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지. 그 말에 준석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할머니가 타버린 빈대떡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추억이지요. 그보다 우리 이제 거실에 모여 앉아볼까요?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빈대떡 타지 않은 것과 과일, 다과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형을 도와 휠체어를 테이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곧 성태도 올 거고 민순애도 잠시 들른다고 했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석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석아, 이제 좀 괜찮아졌니?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거야. 준호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 준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현명하다니. 할아버지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나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구나. 준호와 준석이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어 2개의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순한 팔찌였지만 그 위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너희 형제에게 주려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팔찌를 받아들고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준석이의 팔찌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란다. 힘이란 건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진정한 힘이란다. 준호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이도 팔찌를 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나를 믿어줘서. 준호는 형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하지. 형이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준호가 문을 열자 성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 꼬맹이들. 내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야. 성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성태를 반갑게 맞이했고 곧 민수와 몇몇 친구들도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준호는 뒷정리를 도우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싶어? 준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거 정말 멋진 꿈이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 나도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준석이는 따뜻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꿈을 이루자.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부엌에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또 빈대떡을 태워버렸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런 손주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준호의 집은 평화로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가족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